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무료로 10개 안팎의 조간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0개 신문 중에 한 2개, 3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신문은 심란해지고 또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짚어야 될 그런 기사만 또 선별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월세 대책이 어제 나왔는데요. 사설의 주요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집주인의 동의 절차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이거는 세입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안이하다는 겁니다. 전체 가계의 절반가량이 차고 나면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너무나 한가하다는 겁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으로 2012년 8월 이후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또 곧 봄,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전세 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또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방식이 빠르게 전환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걱정되십니까?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돈 빌려가세요. 마음껏 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문제라고요? 정부가 절반 정도 신용 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도 함께 부담을 질 테니까 마음껏 빌려가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대출 지원을 해줄 테니 집을 사든지 전셋값을 이렇게 올려주라.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대부분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번에도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이거는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지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건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의무인 겁니다. 시장 활성화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쉽다는 겁니다. 예. 오늘. 결국 어제 내놓은 대책도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죠. 대출 확대, 세제 혜택, 이런 정도인데, 핵심은 대출 확대, 돈 빌려가시라. 여기에 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입양 104일 만인 지난 2월 3일에 두개골이 깨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3년 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그런 어린이가 있습니다. 현수 군인데요. 현지 수사기관은 양아버지를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예. 양아버지가 한국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이렇게 운을 뗍니다. 친부모에게서 버려진 이 아이를 낯선 나라에 보낸 뒤 모국이, 한국이 한 일이라곤 2차례 현지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새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한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국내 국적법상 이 어린이 현수는 숨질 때까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자인 양아버지는 숨진 이 현수의 장기를 기증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한국의 입양아 수가 1880명이었고 이 가운데 592명이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고 합니다. 두개골 앞뒤가 골절됐고 이로 인해서 출혈이 코와 척수까지 뻗쳐 있었으니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겠습니까? 한국 사회 책임이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한국의 입양아 수가 1880명.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입양특례법을 보면은 입양한 다음 1년 동안 이 아이가 잘 그 집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양에는 적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입양아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만이 아닌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에다가 방지 대책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은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정부, 온전한 정부라 말할 수 없겠죠.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 영리화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의료 영리화가 곧 의료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공공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의료 영리화는 곧 의료 민영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리적이고요. 자, 정부가 지금 그 의료 민영화 이 어떤 대표적인 정책으로 원격 의료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상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취임 한도를 맞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의료 영리화에 그야말로 누군가에겐 선진국으로 불리는 그런 미국 칠레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의료 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공공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심층적으로 취재했는데 먼저 오늘 칠레의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칠레의 의료보험은 한국과는 다르게 둘로 나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 그리고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영보험입니다. 이사프레 이게 민영보험의 이름인데요. 자, 2011년 기준으로 공영보험에는 76.2%, 민영보험에는 16.9%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민영보험의 혜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민영보험에 가입하려면은 그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은 그냥 그 민영보험에 가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보험료를 평소에 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의료 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음 칠레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공공의료가 낙후됐다는 겁니다. 돈이나 부자들이 다 이렇게 그 영리병원에 몰리다 보니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실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서민은 공공보험에 가입하고 부자는 민영보험에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냥 공공의료가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진료를 기다리다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은 의사와 병상이 패부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병원은 비싼 의료비 장벽 때문에 서민이 감히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소득의 10%를 보험료로 내는 민영보험 가입자들.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가운데 최고 국가라고 합니다. 칠레가 말이죠. 한 해 수조 원 버는 보험사들 누구나 다 손님으로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여성이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어이구 임신하실 거 아니에요. 왜 가지면은 돈이 더 들겠네 하면서 가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희귀 질환자가 점점 치료비가 불어나니까 이젠 당신 더 이상 보험 혜택 못 드리겠어요.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민영보험의 실태는 이러합니다.
공영보험 가입자들은 어떠냐? 돈 못 벌고 발병률 높은 계층들, 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 못 되는 사람들이 공공병원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70%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칠레의 길을 걸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길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한겨레 1면 또 관련 4면 기사 주목됩니다. 예, 칠레 현지를 취재한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비밀주의 문을 뚫을 수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유우성 씨의 출입 경기록, 이것이 진본이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로부터 이런 출입 경기록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 국정원 말만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국정원입니다. 예, 아울러서 수사해볼 테면 해봐라, 뭐 예,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간첩 증거 위조 조사는요,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 이 국가의 그 어떤 기밀을 다루기도 하고 또 내부 정보 확보라든지 이런 보안의 그 벽이 촘촘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검찰이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자, 관련자의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우리 조사하지 마세요. 조사해봐야 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당신들 수사 못해. 이렇게 버티면은 뭐 그냥 결국 국정원이 위조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예. 검찰 수사 사항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이제 관련해서 2명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발해도 또 고발해봐야 정보 관련 유관 기관을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국정원의 그 예산 통제가 필요하다. 작년 말에 민주당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해 1조에 이르는 이런 국정원의 그런 뭐 영수증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이 돈으로 혹시 댓글 알바 부대를 이렇게 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국정원 돈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원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갖다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통제권을 갖도록 하자, 국회가.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했지만은 국정원이 거부를 했고요. 또 여당이 여기에 동조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1조에 이르는 돈 국정원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 이런 그 국정원 이건 여러분 보안입니다. 여기 접근하지 마세요. 이러면 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국정원이 괴물이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국정원의 이른바 비밀주의의 문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벽을 검찰이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넘을 것이다. 예. 자, 오늘 한겨레가 또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했고 또 기소한 유우성 씨. 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과연 사실일까?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지요. 중국 정부가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국정원,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위조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 유우성 씨의 중국과 북한을 넘나든 출입 경기록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실과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방금 소개해드렸죠. 자, 그런데 국정원의 이런 주장은 국정원, 검찰의 이전 수사 또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국정원 말대로 이번에 유우성 씨의 출입 경기록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은 유우성 씨 간첩 행위의 유일 증거를 할 수 있는 보강 진술은 조작된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심에서 보면은 검찰이 유우성 씨가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입북을 했다는 거죠. 아니 출입 경기록에 출입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2심 재판부에다가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보면은 예. 정상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건데 1심에서는 검찰이 그 강을 건너서 몰래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검찰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기소 내용이 서로 다른 걸로 봐서는 이번 국정원의 이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은 진본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 오면에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1,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 털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 4천만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와 한의사 같은 전문 직업인 단체 홈페이지 등이 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한 20대 해커들에게 무방비로 뚫려서 이렇게 털렸다는 겁니다. 예. 자, 독학을 해서 해커가 된 사람이 뚫었다는 겁니다. 예, 정보를 잘 다루는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카드 정보 유출, 그 당시에 그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 독학을 한 해커가 뚫었다는 이 사실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정부하고 그 협정문을 만들었는데 우리하고는 맺은 협정 이런 겁니다. 핵 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또 재처리 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이렇게 협정문을 맺었어요. 근데 예, 베트남하고는 금지를 명시를 했는데, 네, 예, 베트남하고 맺은 협정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핵 재처리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게 하고 베트남은 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안을 그 중앙일보가 접근하기는 왜 우리는 핵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베트남도 못하게 해야죠.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핵 재처리 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그 논조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중앙일보는 한미 협정과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채널A가요 시청자 만족도 8분기 연속 종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상파인 MBC보다도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종편 1위긴 하지만 지상파와 다 따져봤을 때도 MBC를 제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성, 신뢰, 유익, 공익성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채널A가 과연 어떤 방송이냐. 5.18은 그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특정 여성 의원을 거명하면서 다리가 예쁘다. 뭐 이런 성희롱성 발언도 했었고요. 또 이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야말로 사고가 났을 때 예. 중국인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한국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런 채널A가 시청자 만족도 8분기 연속 종편 1위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 내용인가? 이 조사 주체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합 편성 채널의 유리한 기준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A가 MBC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분석이 오늘 미디어 오늘의 인터넷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척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편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채널A를 비롯한 종편들이 재심사를 이제 받게 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 채널A가 지상파보다도 더 높은 시청자 만족도를 보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종편, 그 무리를 빚은 종편 재승인을 하기 위한 길터주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동아일보 일면 기사 중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TV조선은 가로 열고 6.89점인데요. 네. 지상파와 종편 채널을 통틀어 네. 시청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라고 해서 TV조선을 디스를 했군요. 아, TV조선을 이렇게 디스를 했네요, 보니까. 가장 낮았다. 이런 표현을 갖다 썼네요. 예, 지상파와 종편 채널을 통틀어. 네. 예. 시청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작년에 조선일보가, 채널A 또 MBN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편 제어가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려 한다면 채널A, MBN이 그 표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실어가지고 종편끼리 서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오늘 근데 채널A가 자기들은 1등했고 TV조선은 꼴등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군요.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중앙일보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야가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합의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사측과 종사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법제화하자 이렇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편성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건데 편성위원회 지금까지는 사측 혼자서 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결정했잖아요. 사측 절반 그리고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방송사 직원들 절반 이렇게 반반씩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측과 야당이 반반씩 하자 이러면 말이 됩니다. 편성 침해 맞아요. 예. 근데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노사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어떻게 민간 방송사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 사주의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사주 자율권 침해라는 얘기. 그렇죠. 사주 자율권 침해인데 이거를 방송사 자율권 침해라고 조선일보가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이렇게 사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신문사다운 제목입니다. 예. 이거 국회가 참 잘했네요. 보니까 모처럼 할 일 했네. 예. 자, 방송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공적 자산입니다. 이거를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종편은 방송 아닙니까? 전 국민의 90% 가구에 이렇게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케이블 채널에 의무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종편이라면은 마땅히 공공적 감시 또 제재,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 방송사 안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는 제안이 어떻게 민간 방송사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다운 제목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쌍용차 노조 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한 대로 정부가 받아들였고요. 경찰 또 구청 정부가 총동원돼서 대한문 앞에 있던 그런 노동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의 아픈 사연 이런 것들은 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끄럽다 미관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12면에 좀 다른 듯한 기사지만 한 맥락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밤을 빼앗은 시위 소음 법은 듣고만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서울광장에서의 국민 총파업 집회 그 당시 소음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겁니다. 자, 서울광장 대한문 비슷한 공간이죠. 한 공간입니다. 그 바로 옆에 무엇이 있느냐? 코리아나 호텔이 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이 있는데 시끄럽다. 도시미관을 해친다. 저는 코리아나 호텔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법은 듣고만 있었다. 앞으로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광화문 앞에서 우리 코리아나 호텔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시위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라. 이런 주문이 오늘 지면에 실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보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며 복지 공약 파기 비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밑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이겁니다. 내가 당선되면은 노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죠.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선이 우선인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대통령들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참모들을 지휘했던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참모의 잘못으로 돌리며 박 대통령을 두둔하려 했지만 최고 참모였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선거 공약은 거짓말이다. 박근혜는 그냥 낭독만 했을 뿐이라던 김무성.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셨더라.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책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뚜벅뚜벅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박근혜 표 새정치 실천을 통해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